3장 루소처럼 걷는 법. How to walk like Rousseau. 걷기는 자극과 휴식, 노력과 게으름 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제공한다. 오후 2시 42분 스위스 연방철도 59번 열차를 타고 바젤에서 뇌사탈로 향하는 중. 창문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슬로모션으로 펼쳐지는 스위스의 시골 풍경을 지켜본다. 적어도 나는 느리다고 생각한다.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다. 장밋빛 향수 속의 기차 여행은 더 단순했던 아날로그 시절로의 귀환을 상징한다. 나는 내 삶의 리듬을 바꾸기 위해 빈둥거리는 느낌을 기억하기 위해 기차를 탄다. 그렇지만 늘 이랬던 것은 아니다. 기차가 처음 발명된 19세기 사람들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드러냈다. 초기의 한 승객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발사되는 것 같아요. 다른 승객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 소포가 된 것 같아요. 이 속도는 신성한 시골 마을을 전혀 신성하지 않은 흐릿한 무언가로 바꾸어 버렸다. 1937년 8월 22일자 편지에서 빅토르 위고는 기차 창문을 통해 바라본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길가의 꽃들은 더 이상 꽃이 아니라 얼룩, 아니 빨갛고 하얀 줄무늬다. 모든 것이 줄무늬가 된다. 곡물밭은 부스스하게 마구 자라난 노란색 털이며 알파파 밭은 초록색 머리카락을 길게 따은 것 같다. 가끔씩 어떤 그림자 형태의 헛개비가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창문 뒤로 사라진다. 위고가 탄 기차는 시속 24km의 속도로 이동했다.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 최신 교통수단을 가장 크게 비난한 사람 중 한 명인 예술평론가 존 러스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격언을 남겼다. 모든 여행은 정확히 그 속도만큼 더 따분해진다. 내가 탄 스위스 열차가 풍경 사이를 고요하게 미끄러져 가는 동안 나는 러스킨이 비행기 여행을 어떻게 여겼을지 궁금해한다. 분명 절대 좋아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동수단은 가장 빠른 것이 살아남아 앞으로 내달리며 이전의 수단을 지우는 방식으로 점점 진화해왔다. 이제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서 잠시 멈추고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조차 없다. 알루미늄 튜브 안에 밸브로 묶인 채 하늘로 돌진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풍경이 흐릿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풍경을 지워버린다. 물론 우리의 뇌가 특대형으로 커지고 우리의 엄지가 나머지 네 손가락과 마주 보게 된 것이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듯이 이런 속도의 발전도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비행기 이전에는 기차 이전에는 사륜마차가, 사륜마차 이전에는 안장이 있었다. 하지만 태초로 가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태초에는 발이 있었다. 장 자크 루소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철학자, 소설가, 작곡가, 에세이 작가, 식물학자였고 독학자, 도망자, 정치이론가, 마조히스트였다. 무엇보다 루소는 산책자였다. 그는 자주 걸었고 혼자서 걸었다. 물론 걷기 모임에서처럼 가까운 친구와 걷는 데에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걷기는 개인적인 행위다. 우리는 혼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걷는다. 자유는 걷기의 본질이다.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떠나고 돌아올 자유, 이리저리 거닐 자유,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처럼 변덕이 이끄는 대로 이 길 저 길을 따라갈 자유. 루소는 자신의 변덕을 따랐다. 변덕은 루소를 베네치아와 파리, 토리노와 리옹을 포함한 유럽 전역으로 데려갔다. 루소는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않는 최초의 자유인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은 도시 유목민이라고 부른다.
모든 곳이 집이요 그 어디에도 집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걷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론가 가고 싶다면 반드시 걸어야 했다. 오늘날 보행은 선택이다. 루소는 우리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있었다. 사륜마차를 제공하는 대규모 서비스망이 유럽 전역에 십자 형태로 깔려 있었다. 하지만 루소는 마차 여행을 극도로 싫어했고 언제든 늘 걸어 다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서 두 발로 여행할 때만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다. 걷기는 루소를 살렸다. 또한 걷기는 루소를 죽이기도 했다. 루소는 툭하면 화를 내는 이자크라는 시기공의 아들로 태어나 제네바에서 자랐다. 루소의 어머니는 루소를 낳고 얼마 안 지나 사망했다. 이는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루소를 따라다녔다. 어린 루소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교회 진력을 탐험하곤 했다. 루소는 자서전 고백록에서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늘 친구들보다 멀리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 대신 생각해줄 때를 제외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1728년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루소는 훗날 삶의 방향을 바꿔줄 산책을 나선다. 당시 조각가가 도제로 일하던 16살의 루소는 그 일을 무척 싫어해서 지루하고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단절을 되었다고 느꼈다. 전형적인 18살의 모습이다. 루소는 도시 밖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졌다. 루소는 전에도 2번이나 통금을 어긴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자신을 고용한 조각가에게 두둑이 맞았다. 루소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미친듯이 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너무 늦었다. 루소는 그날 성문 바깥에서 잠들면서 다시는 제네바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이후 루소는 유목민의 삶을 살며 끊임없이 거의 늘 두 발로 여행했다. 루소는 여러 도시에서 살았지만 도시 사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과 로맨스를 떠올리는 도시인 파리에 처음 도착한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더럽고 냄새나는 좁은 길, 못생긴 까만 집들, 전반적인 불결함과 가난, 거지, 집마차꾼, 옷 수송공, 허브차 행상, 오래된 모자뿐이다. 게다가 파리에는 성가시고 끝도 없이 멍청한 농담을 떠벌리는 파리인이 있었다. 그렇다. 루소는 도시에 맞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또한 아니었다. 루소는 요즘 말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 루소의 탁월한 전기를 쓴 작가 레오 담론치는 루소가 어려운 친구, 실망스러운 애인, 난감한 직원이었다고 말한다. 걷기는 루소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루소는 수줍음이 많았다. 근시가 심했고 마르크스처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평생 비뇨기 질환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에 가야 했던 루소는 사회적 만남을 최대한 피했다. 루소는 평생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 엉덩이를 까는 루소는 이 기이한 강박을 막지 못했다. 루소는 스스로 마조히스트라고 인정했고 세계에 볼기짝 맞는 것을 싫었다. 루소는 사상 처음으로 사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고통, 심지어 수치심 안에서 엉덩이를 더 맞고 싶게 하는 관능을 느꼈다. 걷기는 루소의 철학에 딱 맞았다. 루소는 자연에서 회귀를 주장했는데 걷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걷기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나는 루소가 아니다. 나는 자연의 아들이 아니다며 먼 사촌벌도 못된다. 나는 캠핑도 글램핑도 가지 않는다. 내 차에는
차라리 낚시를 할래요 라고 쓰인 범퍼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 차라리 사냥을 가고 싶지도 않고 캠핑도 동굴 탐험도 카야킹도 스노클링도 암벽 타기도 새 관찰도 가고 싶지 않다. 난 하이킹 부츠도 없다. 침낭도 없다. 아이젠도 없다. 배낭은 여러 개 있지만 시티 에디션이나 어번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단 매끈한 모델이다. 대자연은 성가시다. 대자연은 나의 핵심에 있는 무능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나는 텐트를 어떻게 펴고 접는지 모른다. 텐트와 관련된 그 무엇도 모른다. 나는 별이나 해 같은 천체를 보고 걷는 길을 찾는 법을 모른다. 나의 무능함은 자연계를 넘어선다. 나는 자동차의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법을 모르고 10대 딸과 대화하는 법도 모른다. 늙어가는 부모의 고통을 달래주는 법, 육아에서 다운독 동작을 하는 법, 머리가 터져버리는 일 없이 내 생각들과 함께 5초 이상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모른다. 나는 내가 걷는 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루소를 읽다 보니 내게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한 발을 다른 한 발 앞에 둘 수 있고 필요하면 그 동작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건 두 발을 이용한 이동일 뿐 걷기와는 다르다. 걷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걸음거리는 지문이나 서명처럼 개개인이 다 다르며 최근 국방부에서는 95%의 정확도로 걸음걸이를 식별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를 개발했다. 모두에게 자기만의 걷는 스타일이 있다. 나에게도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객처럼 전속력으로 달음질을 쳐 나아가거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인도식 뷔페에서 방금 나온 뚱뚱한 코끼리처럼 느릿느릿 걷기도 한다. 행여 내 뒤에 걷게 된다면 얼른 피하시라. 나는 따르기 쉬운 사람이 아니니까. 루소가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도시 뇌샤텔에서 아침을 맞이한 뒤 루소가 뇌샤텔보다도 더 싫어했던 작은 마을 모티에로 향하는 기차를 탄다. 루소는 모티에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불쾌하고 사악한 곳이라고 회상했다. 그 감정은 쌍방이었던 것 같다. 루소가 증오한 마을에 있는 루소가 증오한 집은 이제 작은 박물관이 되어 긴 시간과 약간의 큐레이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벽에 붙은 명판에는 루소가 이곳에 살았던 시기가 적혀 있다. 1762년 7월 10일에서 1765년 9월 8일. 정확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이 숫자는 루소의 글에 분노한 모티에의 주민들과 루소 사이의 지독한 적대감을 보여주지 못한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니 주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두 권의 책, 에밀과 사회계약론의 초판본이 있다. 루소가 중동에서 많이 입는 길고 낙낙한 카프탄을 입고 있는 초상화도 보인다. 카프탄은 편안했지만 괴상해 보였다. 루소가 매일 했던 산책과 마찬가지로 카프탄도 마을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곧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글부글 끓던 적대감이 폭발했다. 마을 목사의 부추김에 넘어간 마을 주민들의 루소의 집에 돌을 던진 것이다. 루소는 사회적 신호를 종종 잘못 해석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이해했다. 루소는 모텔을 떠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도 똑같이 하기로 한다. 그날 저녁 뇌샤테로 돌아온 나는 크레페를 전문으로 하는 크레페리의 자리를 잡고 앉아 초기 낭만주의와 잘 어울리길 바라며 샤르도네 한 잔을 시킨 후 가방에서 루소의 회고록을 꺼낸다. 나는 책에 푹 빠져든다. 루소의 손을 적시기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머리부터 뛰어들든가 아예 뛰어들지 않든가 둘 중 하나다.
내 주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바로 루소가 사용한 언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루소의 언어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려운 철학적 표현과는 다르다. 멋지네. 나는 샤르도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한다. 샤르도네는 정말로 책과 잘 어울린다. 곧 나는 루소의 언어의 명확성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루소는 드라마 퀸이다. 단어들이 어찌나 열정적인지 페이지가 촉촉할 정도라고 내 맹세할 수 있다. 루소는 주기적으로 또 길고 상세하게 울부짖는다. 폭발적인 황홀경에 쉽게 빠져든다. 루소는 자주 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장 달콤한 우울이나 내게 주어진 숙명,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인 나태하고 고독한 삶에 끊임없이 자신을 던진다. 루소가 가장 선호하는 신체 기관인 심장은 늘 바쁘다. 루소의 심장은 활짝 열리거나 불이 붙거나 흔들거린다. 그리고 대개는 고동친다. 루소의 심장은 조급함이나 기쁨으로, 그리고 종종 난폭하게 고동친다. 나는 보통 이런 심장 관련 표현에 반감을 느끼는 편이지만 루소는 예외다. 지나치게 화려하긴 하지만 루소의 글에는 거짓이 없다. 루소는 그를 꾸며내지 않는다. 루소의 철학은 다음 네 어절로 요약할 수 있다. 자연은 좋고 사회는 나쁘다. 루소는 아침의 자연적 선함을 믿었다. 자신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노동도 언어도 없이 거쳐도 바라는 것도 의사소통도 없이 타인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욕망도 없이 숲속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한다. 기어라고 옹졸하고 앙심을 품고 피해망상에 빠진 채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회다. 루소의 야만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매 순간을 살아간다. 루소는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많은 것이 사실은 사회적 관습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훈련한 브리치즈와 인스타그램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것이다. 어쨌거나 1970년대 사람들은 활주로만큼 넓은 털 카펫과 넥타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오늘날에야 우리는 그것들이 끔찍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심지어 경치처럼 자연스러운 것조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일 때가 많다. 대부분의 유럽 역사에서 사람들은 산맥을 야만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원해서 산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산이 경외의 대상이 된 것은 18세기 이후였다. 루소는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보기만 한다면 사회적 관습을 바꿀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사회의 인위적 기교는 오래된 나팔 청바지만큼이나 쉽게 갖다 버릴 수 있다. 루소의 야만인은 스스로를 향한 사랑을 자주 경험하는데 루소는 이를 자기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런 건강한 감정은 더 이기적인 종류의 사랑과는 다르며 루소는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자기 편애라고 부른다. 전자는 인간 본성에서, 후자는 사회에서 비롯된다. 자기 사랑은 혼자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느낌이다. 자기 편애는 뉴욕 록펠러 센터에 있는 라디오 시티 뮤지컬에서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기쁨이다. 샤워실에서 노래를 더럽게 못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며 타인의 의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루소는 이것이 더 진실한 기쁨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는 루소가 왜 걸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걷는 데에는 인류 문명의 인위적인 요소가 전혀 필요치 않다. 가축도 사륜마차도
길도 필요 없다. 산책자는 자유롭고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다. 순수한 자기 사랑이다. 가끔은 한 번의 산책이 모든 것을 바꾼다. 1749년 어느 여름날 오후의 루소도 그랬다. 루소는 신성을 모독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동료 철학자이자 친구 디드로를 방문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파리에서 뱅센까지 약 10km에 이르는 도보 여행을 떠났다. 특히 더운 날이었고 길에는 먼지가 자욱했다. 루소는 잠시 쉬려고 걸음을 멈췄다. 그늘에 앉아 문예지 메르퀴르트 프랑스를 하림없이 넘겨보던 루소는 디종 아카데미에서 학문과 예술의 복원이 도덕성을 정화하는 데 기여했는가 라는 주제로 가장 훌륭한 에세이를 쓴 사람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루소는 술 주정뱅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루소는 그 순간 다른 세계를 보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루소는 1등상을 거머쥐며 커리어를 성공 가도에 올려놓았다. 루소가 서재에 앉아 있었더라도 또는 사륜마차에 타고 있었더라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걷는 행위는 확실히 루소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정신은 시간당 5km의 속도, 즉 걷기에 적당한 속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정신은 따분한 사무실, 사람들의 기대라는 폭군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배회하고 정신이 자유롭게 배회하면 예상치 못한 멋진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일은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걷기는 자극과 휴식, 노력과 게으름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제공한다. 걸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우리 머릿속은 바쁘다. 눈앞의 지형에 집중하고 주변 풍경을 인식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닐며 변덕을 따라갈 여유는 충분히 남아있다.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걷기를 즐겼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도 아고라를 걷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좋아했다. 니체는 진정으로 유리한 생각은 전부 걷기에서 나온다 라고 확신하며 종종 기운차게 스위스 알프스 산맥으로 2시간가량의 짧은 여행을 떠났다. 토마스 홉스는 느긋하게 걸을 때 떠오른 생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잉크병을 넣을 수 있는 산책용 지팡이를 특별 주문 제작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종종 콩코드의 교외 지역으로 4시간가량의 트레킹을 떠나 널찍한 주머니에 견과류와 씨앗, 꽃, 인디언의 화살촉 같은 보물을 가득 담아왔다. 임마누엘 칸트는 당연히 엄격한 산책 일정을 고수했다. 칸트는 매일 오후 12시 45분에 점심을 먹고 프러시아 퀸히스베르크의 늘 똑같은 대로에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했다. 칸트의 산책 시간이 어찌나 한결같았는지 퀸히스베르크 주민들은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자기 집 시계를 맞췄다. 모두 훌륭한 산책자들이다. 하지만 루소만 한 사람은 없다. 루소는 하루에 30km 이상을 걷곤 했다. 한 번은 제네바에서 파리까지 480km를 걸은 적도 있었다. 제네바에서 파리까지 가는 데는 2주가 걸렸다. 루소의 걷기는 숨쉬기와 같았다. 나는 멈춰 있을 때는 생각에 잠기지 못한다.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머리가 잘 돌아간다. 루소는 걸을 때 늘 지니고 다니던 게임용 카드와 크고 작은 생각을 적었다. 루소는 걸을 때 늘 지니고 다니던 게임용 카드에 크고 작은 생각을 적었다. 루소가 걸어 다닌 첫 번째 철학자는 아니지만 걷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 두루 철학적으로 사고한 철학자는 루소 이전에는 없었다. 루소는 철학의 가장 큰 통념 중 하나가 거짓임을 잘 보여준다.
바로 정신활동은 신체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통념이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유레카를 외친 순간부터 데카르트의 걸출한 펜싱 실력과 사르트르의 성적 모험에 이르기까지 철학에는 신체와 관련된 조류가 흐른다. 신체와 분리된 철학자, 신체와 분리된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는 철학보다 몸에 더 많은 지혜가 있다고 말했다. 분노 같은 감정을 떠올려보자. 분노가 터져 나올 때 그 분노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머릿속에 있지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말롱-퐁티는 그 분노가 몸에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동작과 언어, 신체와 상관없이 상대의 겉모습에서 아기의 자동성을 분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감정들은 결코 비현실적인 영역이며 분노한 사람의 신체 바깥에 있는 어떤 신성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철학적 사고 역시 정신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크레페리로 돌아와 나는 책에 푹 빠져든다. 마시는 와인은 아까와 같지만 책은 다르다. 이번에는 루소의 미완성 유작인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다. 리베카 솔릿이 자신이 걸어온 역사를 담은 책에서 말했듯이 이 이상하지만 사랑스러운 책은 걷기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한편 걷는 행위 자체 역시 걷기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루소의 작품이다. 이 책에는 추방당하고 돌에 맞고 조롱당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눈꽃만큼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의 도덕적 명료함과 생생한 지혜가 고동친다. 이 책 속의 루소는 주류 의견에 반대하는 루소도 속마음을 고백하는 루소도 개혁을 주창하는 루소도 아니다. 여기서는 루소는 쉬고 있는 루소다. 책의 목체는 10번의 산책 또는 10번의 몽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 장마다 루소는 산책에 나서지만 산책은 책의 진짜 주체인 추억으로 향하는 수단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순간들은 두 번째 기회에서도 똑같이 달콤할까? 아니면 전보다 더 달콤할까? 5번째 산책에서 루소는 상페르라는 이름의 작은 섬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한다. 모티에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난 곳이다. 생페르는 루소의 파라다이스였다. 루소는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수레한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마시던 하루도래를 거의 뱉을 뻔했다. 자신의 병적인 측면을 전문가처럼 정확히 꿰고 있었던 루소는 쉽게 행복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섬을 보고 싶어졌다. 기차역을 향해 걷는다. 루소 같은 걸음은 아니다. 나는 서두르고 있어. 나는 너무 서두르고 있어.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너무 정신이 없다. 젠장 집중하라고. 이번에는 소리내어 말하는 바람에 지나갔던 스위스인이 놀라게 한다. 네샤텔의 작지만 분주한 기차역에서 루소의 행복한 섬으로 향하는 지방열차에 탑승한다. 당연히 열차는 제 시간에 출발한다. 스위스의 기차는 시간을 잘 지킨다는 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지만 스위스 기차의 차가운 효율성은 가장 걸출한 스위스 철학자의 감정적이고 골치 아픈 삶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인다. 몇 건장 안 되는 짧은 거리이지만 나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꺼내 읽기도 한다.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만물은 변화한다. 라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을 담그는 강물은 절대로 전과 같은 강물이 아니며 우리 자신도 전과 같은 우리가 아니다. 열차가 선로 위로 얼마나 부드럽게 미끄러지는지
풍경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아예 멈춰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루소는 대개 움직임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불규칙적이거나 너무 격렬한 움직임은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 격렬한 움직임에 관한 루소의 글을 읽다 보니 불멸증을 앓던 철학자이자 황제 마르쿠스와 함께 암트랙을 타고 떠난 미국 여행이 떠오른다. 노스 다코타 어딘가에서 단조로운 풍경을 따분해진다. 나는 그게 뭐든 간에 뭔가를 해야 한다 했다. 결코 부드럽지 않은 암트랙의 레일 위에서는 일상적인 행동도 무척 곤란해진다. 예를 들면 면도가 그렇다. 걷기도 마찬가지다. 나는 배에 탄 술구레처럼 이쪽 저쪽을 휘청거린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인간은 바다에서 왔는데 걷다 라는 단어의 어원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난다. 11세기에 이 단어는 바다처럼 굽어치고 유동치다 라는 뜻이었다. 걷다라는 단어가 해안으로 걸어 나와 몸을 말리고 현대의 의미를 획득한 것은 13세기 일이다. 단어는 진화한다. 나는 아니다. 걸으려 할 때마다 곧장 11세기로 퇴화해버렸다. 나는 기차 복도에서 굽이치고 유동쳤다. 수화물에 곤두박질을 쳤다. 모르는 사람을 들이박았다. 기차와 함께 춤을 춰야 했다. 내 무능력을 지켜보던 한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말했다. 그 말이 옳았다. 나는 기차와 싸우고 있었다. 기차와 함께 춤을 춰야 했다. 기차가 나를 이끌게 하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얼추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내가 배운 비결은 힘을 빼는 것이다. 기차가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요동쳤고 나 또한 요동쳤다. 저항하지 않는다. 마침내 나는 목적지인 식당 칸에 도착한다. 가장 위험한 산이라는 케이주 정상에 오른 것처럼 의기양양한 기분이다. 초기 인류는 약 600만 년 전에 양손을 땅에서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전에 없던 이 직립자세는 예기치 못한 여러 이득을 불러왔다.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애무, 팔짓, 손잡기, 손가락요, 코파기, 손톱, 물어뜯기도 가능해졌다. 걷기는 걷기 이상이며 그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걷기는 자연스러운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조지프 아마토는 걷기의 역사를 다룬 자신의 백과사전급 저서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에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다. 한 발을 딛고 선 시간의 4분의 3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쭉 뻗은 다리는 지면을 박찰 때 땅에 닿은 뒤꿈치에 몸무게 전체가 실리고 골반은 회전시켜 발바닥과 다리의 방향을 바꾸면서 무게중심이 엄지발가락으로 이동한다. 물론 이 모든 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 생체 역학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위의 문단을 읽은 후에 그랬듯이 넘어져서 바닥에 얼굴을 박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두 발로 걷지만 우리의 뼈는 네 발로 걷는 것에 가장 적합하다.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신체 구조와 현대의 몸 사용법 사이의 여러 감각 덕분에 발 전문가들은 계속 먹고 살 수 있다. 평발, 부오른발, 물집, 건망류, 굽은 발가락은 두 발로 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불한 대가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루소는 발에 생긴 티눈으로 거의 평생을 고생했다. 루소는 거만하게 뒤꿈치로 걸었다. 루소는 열성적인 산책가였지만 영웅적인 산책자는 아니었다. 티눈 때문에 아주 천천히 걸었고 평범한 도랑도 절대 뛰어넘지 못했다. 무거운 배낭을 비롯한 그 어떤 장비도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 도둑이나 들개의 공격을 물리치지도 않았다. 여성이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도 구해주지 않았다. 루소는 그저 그 어떤 판단도 기대도 없이 걸었다. 이렇게 걸을 때 우리의 경험은 성스러운 것에 가까워진다.
버스를 한번 타면 금방 생피에르에 도착할 수 있는 작은 기차역에 기차가 진입한다. 생피에르는 놀라움이 가득한 섬이다. 먼저 생피에르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다. 루소가 살던 시대 이후 섬을 육지와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생겼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더 이상 섬이 아닌 섬에 들어서자 왜 루소가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알게 된다. 목가적이지만 가식적이진 않다. 아름답지만 호화롭지는 않고 푸릇푸릇하지만 지나치게 푸르지는 않다. 거의 모든 지점에서 비엔느 호수가 보인다. 눈앞의 풍경은 완벽한 자연 그 자체. 시인 필립 라킨이 말한 진지한 대지다. 루소가 이곳에서 총회하는 개술탄과 함께 어쩌면 식물을 수집하면서 목적 없는 긴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진다. 나는 생피에르를 가로지르는 작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평생 해온 것처럼. 하지만 보다 나는 잘을 빠르게로 해석하고 곧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로 걷는다. 정신을 차리고 코끼리처럼 느리게 속도를 낮춘다. 왜 중간엔 안 되는 거야? 넌 도대체 문제가 뭐야? 놀랍게도 철학자이자 황제인 마르쿠스가 대답을 해준다. 상상 속에서든 현실에서든 역경을 만나면 자기 연민이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저 다시 시작하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삶은 더 이상 실패한 서사나 망쳐버린 결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결말 같은 것은 없다. 무한한 시작의 사슬만이 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좋아. 이제 다시 또 한 번. 길을 따라 걷다가 가끔씩 멈춰서서 호수나 실구름을 바라본다. 마침내 루소가 살았던 작은 집을 발견한다. 소박한 공간이다. 캐피노가 달린 침대와 금소에 보이는 의자가 있고 구석에는 자신을 찾아낸 펜이나 적에게서 도망치려고 만들어 놓은 작은 나무 문이 있다. 이곳에는 루소가 만든 식물 표본도 있다. 시간 속에 보존된 길고 여린 줄기를 가진 말려서 압착한 식물들. 작은 명판에 루소의 모순적인 성격이라고 쓰여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부제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책이다. 루소는 모티에서 서둘러 도망치느라 상당한 양의 책을 전부 싸들고 나올 시간이 없었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루소는 이처럼 읽을 거리가 부족한 상황을 나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고 칭한다. 평생 책을 읽고 쓴 사람이 했다기엔 매우 기이한 발언이다. 다른 때엔 루소는 호숫가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 물결치는 소리를 듣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물이 내 귀와 눈에 철썩 부딪힌다. 생각으로 골치 아파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유쾌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자, 먼저 루소는 읽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루소는 대화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까? 소크라테스처럼 루소 역시 일종의 반철학자였다. 루소는 무의미한 억지나 사소한 것에 집착한 이상학적인 난해함을 참지 못했다. 루소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한 신체 기관인 심장에도 기력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마의 주름과 턱의 힘을 풀고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 수만 있다면 심장의 기력에 닿을 수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으스대고 뻐기며 걷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 으스대며 걷는 것은 사회적 제스처다. 가장 느린 이동 형태인 걷기는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는 아마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다.
걸어서 출근할 수도 있다. 걸어서 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다. 산들 바람이 부는 상쾌한 가을날 오후, 특별한 목적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다. 우리는 있기 위해 걷는다. 짜증내는 상사, 배우자와의 말다툼, 아직 지불하지 않은 청구서 무더기, 타이어 압력이 낮거나 차가 불타고 있음을 알려주느라 계속 깜빡이는 수바루의 경고등을 잊기 위해 걷는다. 우리는 또 한 명의 훌륭한 산책자였던 윌리엄 워즈워스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너무한 세상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걷는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 걷기도 한다. 난 내가 그런다는 걸 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7kg의 살과 상습적으로 튀어나오는 코털, 1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으나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수리에 임금 얼룩처럼 퍼지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펼쳐 보이기로 작정한 잡티들. 그럴 땐 전부 다 잊을 수 있다. 언젠가 텔레비전으로 하계 올림픽을 보다가 경보에 관심이 생겼던 것이 떠오른다. 금메달을 향해 열심히 걷는 성실한 젊은 선수들, 터무니없어 보였다. 걷기는 스포츠가 아니다. 경보, 즉 경쟁하는 걷기라는 표현은 경쟁하는 명상만큼이나 잘 안된다. 말이 안된다. 이런 장식의 시대에 걷기는 우리가 아직 행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끊임없는 활동이자 리베카 솔릿이 지적하듯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전혀 진보하지 않는 활동이다. 걷기는 평등하다. 장애가 없다면 누구든 걸을 수 있다. 부유한 산책자라도 가난한 산책자보다 유리한 점은 전혀 없다. 루소는 문학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자신을 오늘날 우리가 블루 칼라라고 칭하는 노동자의 자식으로 여겼다. 그런 사람들은 화려한 사륜마차를 타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그들은 지금 나처럼 걸었다. 주의 깊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진지한 대지의 견고함과 탄력성을 즐기면서 1776년 10월 말경에 루소는 파리의 좁은 길 위를 걷고 있었다.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루소의 전기작가 레오 담로시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대한 그레이트 데인 견종의 호위를 받는 귀족의 사륜마차가 돌진해 왔다. 제때 피하지 못한 루소에게 개가 달려들었고 루소는 자갈길 위로 세게 넘어져 피를 줄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루소는 뇌진탕에 걸리고 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루소는 아침 산책에서 돌아온 뒤 쓰러져 사망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루소는 행복하게 죽었다. 말년이 다가올수록 루소의 걸음은 더 부드럽고 낙천적인 성격을 띠었다. 옛날과 같은 자기 연민과 피해 망상의 흔적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절박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루소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무언가를 찾거나 철학적 주장을 하기 위해 걷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루소의 유산은 어마어마하다. 축하카드, 할리우드의 체류성 영화, 하트 모양, 이모티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서전도 전부 루소가 남긴 유산이다. 나 실컷 울었겠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루소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상상력을 이용해 봐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루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창 열띤 논쟁을 벌이다. 이게 말이 안 돼도 상관없어. 난 그렇게 느끼니까 라고 내뱉은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좋을 것이라는 이유로 축축한 날 당신을 16km 트레킹에 끌고 간 적이 있다면 루소에게 고마워야 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 고마워하거나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 루소 덕분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의 감정에 대해 다르게 사고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근데 데카르트가 머리의 철학자였다면 루소는 심장의 철학자였다. 루소는 격정의 지위를 드높였고 감정을 용인되는 것으로 이성과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수준을 만들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루소가 살았던 이성의 시대에 상상적 사고는 믿을 수 없는 수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세기 후 무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성주의자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무를 껴안는 기술 반대자라고 모두가 다시 수렵 채집을 하고 모닥불의 옆에서 좋은 돌을 두고 다투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루소를 무시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루소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 루소의 주장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자연과 다시 동조하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더 나은 동굴로 돌아가자는 것이랄까? 루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가 깔리기 수세기 전에 환경 문제를 예측했다. 루소는 자연주의에는 애초에 처방의 의도가 없었다. 자연주의는 사고 실험이었다. 루소는 가정해 보았다. 립스틱을 덕지덕지 바른 것처럼 사회가 마음껏 발라놓은 겹겹의 인위적 장식을 전부 벗겨내고 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 고지식한 보험회사 임원 아내는 폭동을 이끄는 선동가가, 모든 직장인 아내는 등산가가 도사리고 자유롭게 풀려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섬이 아닌 섬에 있는 루소의 낡은 방에서 나와 태양을 피해 눈을 가린다. 나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상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거나 걷거나. 나는 걷기로 한다. 혼자 걷는다. 집중해서 걷는다. 정신이 자유롭게 헤매도록.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않도록 한다. 점점 능숙해진다. 아니야, 이건 자신만의 목소리야. 그 목소리는 잠재워 대지와 연결되는 거야. 그게 더 나아. 나는 리듬을 찾는다. 주의를 느낀다. 새들이 노래하고 발밑에 살갗이 으드득 밟히는 느낌이 만족스럽다. 나는 걷고 또 좀 더 걷는다. 다리가 아프다. 두 발이 시큰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걷는다. 아프지만 기분이 좋다. 나는 지금 꽤나 훌륭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걸었을까? 궁금하다. 반사적으로 손목을 비틀어 핏비트를 확인하려다가 멈춘다. 나는 공기를 마시러 물 밖으로 나온 다이버처럼 깊이 개걸스럽게 숨을 들이쉰다. 어느새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느껴진다. 나의 어디에서? 의식에서? 아니다. 다양한 건 나의 심장이다. 변한 건 나의 심장이다.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기대감, 루소를 이해하고 나의 철학 연구에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차츰 사라진다. 걷고 있지만 걷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듯 하다. 나는 동사일 뿐 주어가 아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햇셀은 유대교의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전이라고 표현했다. 걷기는 움직임 속의 성전이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달라붙어 함께 움직인다. 휴대 가능한 평온함이다. 고통이 사라진다. 매 걸음마다 부담이 덜어지고 누가 내 신발에 공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가벼워진다. 대지의 진지함 또한 가벼움을 느낀다. 타박타박. 하늘에서 태양이 고개를 숙이고 나는 점차 기이한 존재를 감지한다. 내 두 발이 거대하고 인자한 생명체를 스치고 있는 것만은 같다. 이 존재는 내가 이름 붙일 수만은 없지만 내게는 익숙지 않은 확신으로 나는 안다. 오래고도 오래된 것, 아주 오래전에 언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터져 나온 것임을.